그리고 뭐 실제로 금리가 뭐 지금 당장 급하게 인하되진 않을지라도 그 기대감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슬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증시각도의 투자인사이트 시간 가지게 된 거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생물학 전공을 하셨고요.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 수료하고 계신 원리버, 유튜브 원리버의 대표인 원리버 하나강님, 네. 강하나 전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진짜 한국은 정말로 지금 바이오가 뜨거운데, 우리 강하나 대표께서 예전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최근 실체적으로 보면 뭐 당뇨약이 전이된 비만약 이런 것들이 이제 촉발이 되면서 아주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겨시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바이오 주식들이 안전 바이오 하면서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금리 하락과 연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랑 제약바이오 지수 추이를 봤을 때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 산업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써야만 그렇죠. 성과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는 현금 흐름이 없는 거, 창출을 그렇죠. 못하는 거, 돈을 못 버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고금리에 굉장히 취약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한 2, 3년간 지속되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이제 반영되면서 7월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이 좀 관심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뭐 실제로 금리가 뭐 지금 당장 급하게 인하되진 않을지라도 그 기대감만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슬슬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고금리 때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2, 3년간 안 좋았었으니까 많이 싸졌었던 거예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진짜 작년도에 만나본 바이오 기업들이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현금이 다 타들어가는 거야. 네네. 남아있는 현금이 얼마 없는데 연구원하고 뭐 임상연구원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려면 뭐 연봉을 적게 줄 수도 없고 하니까 1년에 몇 명 안 되는데 1년에 몇십억씩 그냥 타들어가는 거죠. 근데 유입은 없는 거고 이 기술 팔 때까지는 유입이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금리 인상기에 사람들이 나도 돈 없어, 돈 쓸 수 없어 이럴 때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인 거죠. 그렇죠. 뭐 비상장도 마찬가지고 상장사도 뭐 똑같습니다. 근데 작은 바이오텍의 경우에는 지금 뭐 금리 인하기에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추이가 많은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큰 기업들 위주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금리 인하를 할지라도 아직 고금리이고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자체에 돈이 엄청 많은 건 아니라서 이제 여전히 조금 우려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리가켄바이오가 오죽 힘들었으면 오리온한테 뭐 아주 나쁜 가격을 받고 판 건 아니지만 회사를 팔게 된 게 사실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연구에 전념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연구는커녕 돈 조달하는 게 아마 대표의 주요한 사명과 일이었을 과제였을 거니까. 특히 뭐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 기업들 보시면 대부분 다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돈이 없고 이게 또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 정말 좋은 기술이랑 파이프라인, 물질을 갖고 있어도 그거를 초기 단계에 자꾸 라이선스 아웃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 떨어지는 게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의 레이저 테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스코텍이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이 존슨앤존슨이 이렇게 라이선스 아웃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존슨앤존슨은 조금 더 나중에 라이선스 아웃을 했었더라고 한다면 돈을 더 많이 받고 팔 수 있었는데 유한양행조차? 그렇죠. 야, 유한양행조차? 근데 이제 임상 초기 단계 혹은 이제 임상 1, 2상쯤에 많이 팔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덜 하긴 한 거죠. 물론 임상 3상부터는 대규모 임상이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진행을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또 우리가 뭐 FDA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도 반영됐겠지만 이제 리가켄바이오는 돈이 없었다 보니까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선스 아웃을 했었던 사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총 계약 규모는 1조인데 이제 선급금은 몇백억 원. 그리고 이제 임상이 진전되면 따라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하면 이제 돈이 생겼으니까 임상이 들어가고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되는 그런 구조가 생겼고 자체적으로도 연구개발을 하는 파이프라인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기업의 가치에 그래도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지금 튼튼했다면 아마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회사들이 꽤나 됐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 뭐 이미 이제 주가가 뭐 아주 넘사벽으로 올라간 알테오젠이라든가 그다음 뭐 ABL 바이오도 이제 최근에 네네. 아주 좋고 뭐 그 리가캠도 그렇고 이런 것들 보면 조금 견뎠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바이오 제약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네. 자체적인 동력으로 끌기에는 자본시장이 약해서 그걸 뒷받침해 주지를 못하니 네. 이번에 이제 오스코텍이 유한양하고 결합한 것처럼 네. 그리고 리가캠이 바이오에 관심이 있었던 오리온하고 결합한 것처럼 이런 어떤 중간 단계의 결합을 통해서 이런 그 다음 차기를 노리고 이런 방법이 오히려 유리하거나 앞으로 구조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기네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성장할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본도 초반에 그랬었고 그래서 뭐 그냥 좀 커가기 위한 그런 도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레이저티니 랭라자. 국내 이름이 이제 랭라자고 미국 상품명이 라즈쿨루즈입니다. 네네. 못 외워요. 그 레이저티니의 그 보면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굉장히 큰데 그 시장이 어마무시하다면서요? 그렇죠. 비소세포 폐암이 암 시장 중에서도 또 이제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경쟁 약물인 타그리소의 피크 세일즈를 대부분 한 9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연간? 그렇죠. 매년?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한 7조 원 정도 팔리고 있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경쟁 약물보다 뛰어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블록버스터급 항암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 밸류에이션을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뭐 PR 10배 내외, 에빗 10배 내외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지는데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따져보면 아까 7조에서 9조 뭐 이렇게 매출이 나온다고 했는데 마진이 얼마쯤 돼요? 원래는 후보물질 단계부터 이제 글로벌 신약 승인 그리고 미국 직접 판매까지 진행을 하면 마진율이 GPM 기준 한 90%는 넘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 빅파마들이 마진율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짜 설탕물 파는 거랑 똑같은 거야. 물장사랑 완전 똑같다고. 물장사는 더하지 사실상. 그렇죠.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로열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총 매출액이 7조 원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10%를 받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7천억 원 정도. 많이 받네요, 그래도.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초반에는 몇 천억 원 팔릴 거고, 뭐 많이 팔려봤자 이제 1조 원 정도 팔리다가 피크가 그 정도 되려면 한 8, 9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초반에는 몇 천억 원 정도 들어오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또 오스코텍이랑 나눠 가져야 돼서, 나눠가져야지. 그게 또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바이오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기본 단위의 그 현금 흐름이 막 쫙쫙 말라가가지고 재무제표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섬뜩한 맞아요. 그런 바이오 회사를 투자하기보다도 유한양행 같이 대신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의 투자가 오히려 조금 안전 마진이 좀 있지 않느냐. 왜냐면 최소한 유한양행은 감기약이라도 팔잖아. 그렇죠. 네, 파스도 팔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보전이 되는데 이 그냥 생 바이오는 터지면 진짜 대박이지만 맞습니다. 터지기 전에 말라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임상 진전이 안 되면 이미 끝난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도 안 되는 기업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이 회사 이거 제품 진짜 좋은데 주가 흐름 보니까 이 회사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맞습니다. 근데 기술은 좋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발현이 안 되고 고객사를 못 찾고 팔 때를 못 찾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경각심이나 등등을 해서 한번 그 궁금한 건
사기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제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2016년 이후에 정말 그냥 2020년, 21년 살짝 반짝한 거 빼고는 사실상 201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춘궁기가 진짜 그 가뭄의 때가 엄청나게 길었잖아요. 바이오 네네. 회사들이.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2016년 말도 안 되는 랠리를 뽑았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업들도 막 등장을 그렇죠. 했던 거잖아요. 막 글로벌 임상하기만 한다고 하면 이제 상한가를 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삼상 실패한 걸 갖고 와서 새로 삼상 시작한다고 맞아요. 물건 팔고. 그것도 막 이제 좋아하시니까. 물건 판 게 아니고 주식을 팔았지. 아, 그렇죠. 예, 주식 자금 장사를. 조달하고. 예, 주식 장사를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하고 지금 환경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016년, 17년 정도의 환경이면 일반인들 바이오 하지 마라. 너무 그쵸, 위험하다.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지금 조금 달라진 것 같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죠. 일단 뭐 비슷한 부분은 한미약품이 그 당시에도 빅파마랑 계약을 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랑 계약을 많이 한다라는 게 그나마 좀 비슷한 부분인데, 다른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 임상에서 글로벌 기업들 대비 임상 데이터가 점점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 원래 국내에서만 비교를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글로벌로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임상 데이터가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충분히 괜찮은 거고 추가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알테오젠, 리아켄바이오, ABL바이오처럼 빅파마들이랑 좀 대규모 빅딜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이 대규모 빅딜도 총 계약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고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계약금도 금액대가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고 이제는 심지어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FDA 승인을 받은 의약품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그때랑은 실체가 생겨버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임상에 들어간다고 오르고 그런 상황이 오진 않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을 때마다 이제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질문지를 안 드려고 지금 막 던지는데 우리 강하나 대표께서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셔서 대답을 척척 해주고 계시는데요.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임상 수준이라든가 이 바이오 의학 관련한 기술이 어디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될까요? 대략. 솔직히 탑 수준은 아니에요. 당연히 탑 수준은 아니고 일본보다도 한 20년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년이나?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일본이 20년 동안 성장을 한 그 스텝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밟고 있기는 합니다. 네네. 일본에는 대형 글로벌 빅파마들이 되게 그럼요. 많잖아요. 네네. 뭐 다이치 상교, 네. 다케다 제약, 네. 뭐 오노약품까지 되게 많은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탑 30위 안에 들기는 합니다. 지금 당장. 왜냐하면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네. 그만큼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약간 타당하다라는 인식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네. 우리나라가 탑 수준이라기보다는 후발주자긴 하지만 후발주자 중에서 좀 뛰어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탑 10위 안에는 든다라는 얘기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 몇몇 기술, 몇몇 플랫폼 기술이나 글로벌 경쟁 상대가 많이 없는 기술들에 한해서는 탑 10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는 정말 아재라는 걸 이때 느꼈는데 최근에 대입 관련된 내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의대가 다 합쳐지고 다 채워지고 나서 그 다음 서울대 다음 학과가 열린다 이 얘기 듣고 전 너무나 쇼크였거든요. 맞아요. 저희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나 우리는 의대도 좋았죠. 뭐 법대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상대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땐 좋아했고. 예, 서로 그러고 그다음 뭐 학교도 뭐 학과가 좋으면 뭐 비슷하고 또 뭐 이렇게 됐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인즉슨 한국에 소위 말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지금 다 의과 관련된 일로 지금 진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모든 역량이 첫 번째로 지금 진입되는 게 의과 관련이잖아요. 네. 그 의료 과학 분야인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친구들이 안 그래도 똑똑한데 더 똑똑한 친구들이 여기 가면 이거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 의사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최근에 좀 투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정부 지원금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의사를 하고 싶어 하지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사 연구자들을 좀 양성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연구를 해야 뭐 과학 쪽에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막판 현장을 조절해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 진행하고. 약물을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들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렇게 조정해줘, 네네. 한번 해봐, 이렇게 해봐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근데 좀 놀라운데, 의학, 제약, 바이오 쪽에서 어렵지만, 네. 성공을 거두면 의사하고는 게임이 다르죠. 다르죠, 완전히. 게임이 안 되는데 왜 안 하지? 근데 너무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안전성을 좀 추구하기도 하고, 편하려 그래. 그렇죠. 너무 리스키한 것도 안 좋아하고, 연구를 하는 거는 너무 힘들잖아요. 초반에는 그리고 돈이 너무 안 돼요, 연구는. 그래서 연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임상연구원 죄송하지만 평균 급여가 얼마나 되길래? 애초에 근데 일반 뭐 개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낫죠. 대학병원 의사분들이 임상연구를 진행을 할 때는 뭐 그래도 국가 지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의사분들이 대학원에 또 가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면. 그렇지. 근데 그러면 이제 페이가 너무 약하고 그냥 월급쟁이보다 조금 많은 수준인가 보구나.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월급쟁이보다도 적죠, 초반에는. 그게 이제 임상연구원이? 어차피 일단 대학원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임상연구원을 보통은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는 거구나. 네, 그걸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아예 연구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장인이랑 똑같은 거죠, 그건 또. 이제 의사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이제 나이가 점점 이제 많이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개원이 분들이나 다른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비해서는 페이가 적죠. 그분들은 진짜 연구에 뜻이 있고 명예직을 선호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나라 전체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쪽으로 약간 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네요. 좀 있어야 되고, 뭐 물론 뭐 의사분들이 무조건 진행을 한다고 더 뛰어난 약이 나온다도 아니기 때문에 이과 쪽에 대한 지원이나 그런 투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야 되긴 하죠. 이과 뭐 생물학과 혹은 이제 생명공학과 이런 쪽도 투자가 많이 돼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만 이제 과학이 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쫙 뽑아보면 사실 빅테크 외에 그 다음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금융보다 더 큰 회사들이 바이오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다음으로 마진이 높은 사업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진율이 정말 좋죠. 잘 만들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대박이고 진입장벽도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산업을 이끌어갈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네. 반도체 다음으로. 그렇죠. 요즘에는 뭐 삼성전자 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바이오가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좀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이제 랠리를 뽑은 게 과거 이제 우리가 한미약품 때 2016년 뭐 이럴 때 한미약품 랠리 뽑았을 때하고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르다고 저는. 네, 그거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약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전달 물질, 네, 그쪽으로 완전히 소위 말하는 플랫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죠. 이제 옛날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이 없어 하는 물질이어도 그냥 임상 후기 단계에 들어갔다 하기만 하면은 이제 뭐 10배씩 올랐었던 그리고 기업의 대표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었었던 사례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글로벌 빅파마나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번 거쳐서 이제 좋다라고는 걸 인정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기업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물질 하나 뭐 아까 좋은 예시였는데 다른 나라에서 망했던 물질 사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글로벌 임상 다시 할 거야 뭐 했어도 인정을 받았었다면 지금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물질도 잘 돼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자체도 좋은 경우 그 기술을 글로벌 기업의 물질과 접목시켜서 좋은 데이터를 나오는 경우 되게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자금 유입이 조금씩 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 이전 계약을 크게 체결하다 보니까 몇백억씩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대형 제약사들이 요즘 연구개발 인력이나 연구개발 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대형 제약사들과 같은 기업들도 이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유한양행도 제약사잖아요. 한국 제약사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기도 대형 제약사라는 거? 네, 맞습니다. 이제 네. 녹십자나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제약사인데 이제 신약 개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이제 바이오텍만이 아닌 그냥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으로 지금 신약 개발이나 혹은 기술 개발에 조금 진심을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